안녕하세요. 방문각 임용고시학원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이제 23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재도전을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재도전을 하시는 분이든 우리가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용시험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 1차와 2차로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에서의 변별과 변수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커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에서 내가 최대한 점수를 확보해 두어야 좀 안정적으로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차에서 사실 또 보면은 많은 이제 격차를 두고 이제 고득점을 했다고 해도 절대 2차에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1차에서 내가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어요. 좀 컷이랑 가깝다던가 해서 아쉬운 점수를 받았어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에서 여러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에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수를 받든 뒤집을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과정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까지 좀 안정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하실 텐데요.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 그냥 열심히 한다. 이거는 사실 열심히는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일 수도 있고 사실 또 많은 경우가 약간 그런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 합격 전략을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그게 무슨 토익 시험이든 임용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운전면허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그 시험에 포함되는 과목별 학습 전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기별 전략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유형별로 어떤 학습 전략이 있는지도 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공부를 한다는 건 자료를 보는 것이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나는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스터디인데 이 스터디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고득점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성공적으로 수험 생활을 끝까지 잘 버티면서 하려면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를 이제 쭉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험 제도를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2차까지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건 1차 고득점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제도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2차 시험에는 이제 지역별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안 작성,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도안 작성하는 것, 수업 지도안 작성하는 것,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시험, 실험,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그걸 답안 작성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라면, 2차 같은 경우는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면접으로 내가 말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1차 시험 치자마자 바로 2차 전형 파악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1차 시험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초랑 중등이랑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1차는 전부 다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괄호에서 숫자로 해놓은 게 100점입니다. 그래서 유초 먼저 보시면은, 유초는 교직 논술이라는 논술형 문항을 한 문제, 논술형 문항을 보실 건데, 그게 이제 20점 100점이에요. 요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과정, 기타 유치원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이런 것들의 내용으로 구성된 게 바로 교육과정 A, B가 있습니다. A, B가 나뉘어진 기준 아니고요.
2교시, 3교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8문제, 8문제가 있고 8문제 안에 다시 소문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유아특수인지 초등특수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유아특수이신 분은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참고로 이제 요거는 그냥 거의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유특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특.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초등특수이신 분들은, 초등특수 시험 보실 분들은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과정 다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정, 1번 초등교육과정, 초등이신 분들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교육과정 A, B에 들어가는 80점 배점.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큰 과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특수는 교직 논술이랑 다르게 이제 교육학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중등특수는 교육학 논술이 20점짜리 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교육학 다들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이랑 관련된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술이니까 서본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20점. 그 다음에 전공 AB로 되어 있어요. 명칭이 중등특수 같은 경우는. 근데 들어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범위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전공 AB 80점이고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과정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범위 자체가 초등특수가 가장 이제 공부하실 내용들이 양으로 보자면 가장 많습니다. 초등교육과정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 똑같은 조건이들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어쨌든 중등특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된 게 1차이다 라는 거 크게 보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또 이제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든 지금 이걸 보시는 게 뭐 어떤 시점이든 막 지역을 나는 서울을 봐야지 아니면은 뭐 어디를 봐야지라고 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추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을 보고 싶은 지역을. 그래서 교원 임용 시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그냥 크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지역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의 교육청에 들어가서 임용 시험 공고문이 나와 있는 공지사항 부분을 보시면은 공고문이 그동안의 공고문이 있거든요. 2023학년도 최근 공고문을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더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볼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공부를 계획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큰 과목을 알려드린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떤 시간 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중요한지 그런 것들은 공고문을 보시면 조금 더 감이 더 오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그 지역의 교육청에 가서 공고문을 한번 보자. 그걸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제도 간단하게 아이고, 자꾸만 제가, 네, 보셨고, 왜 안 되지? 보셨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과목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합격 전략 과목별 중에서 먼저 교직 논술인데요. 교직 논술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교육학 논술을 보시는 중등특수이신 분들은 교육학 선생님들께서 또 잘 드리고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교육학 논술에도 해당되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무슨 내용에 쓰는 것이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중요한 그냥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쭉 들어두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교직이라는 그죠? 교직을 갖게 되는 그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 그 다음에 어떤 견해, 논리성, 그 다음에 뭐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지식이라던가 논리적으로 그것을 뭔가 설득하거나 뭐 때로는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보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있고 한데요. 이건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넓게 기본적으로 넓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그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이론을 적용을 해서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제 어떨 때는 의견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주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내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암기한 것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써야 되는 채점 요소가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글을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교직 논술은 논리적인 글이라는 걸 꼭 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교직논술에 대해서도 제가 교직논술 강의는 이제 정규 강의로 따로 하진 않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할 때 이제 첨삭을 해드리니까 교직논술에 대해서도 첨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게 교직논술을 또 약간 암기하시듯이 공부하시고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실 때가 있어요. 맥락에 맞지 않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읽으면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맥락 없이 그냥 이 말을 그냥 썼구나.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단어나 특정 말을 썼다고 해서 감점을 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체계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럼 글 전체가 논리적이지가 않고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컷 열심히 공부한 대로 다 썼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흐름이라던가 논리성이 이제 부합하지 않으면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교직논술은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론과 나의 견해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문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막 글을 쓰려고 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평소에. 그쵸?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고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좀 작문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좀 느껴지시거나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처음에 그냥 모든 글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문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훈련은 그냥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개요를 세워보세요, 여러분. 개요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막막하시면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교직논술도 기출문제가 다 교육과정 평가원에 올라와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개요를 먼저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개요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연습을 시작하는 것. 개요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잘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학이랑 관련해서 보는 이론서도 정말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개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론서. 개론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론서도 뭐 너무 무수히 많은데요. 이제 한 책에 여러 가지 특수교육학의 하위 영역들을 챕터별로 다 다뤄놓은 거죠.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 행동수정, 아니면 학습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영역에 대한 강론을 이제 다룬 책이고, 개론이라고 하는 건 전 영역에 대해서 챕터별로 조금 기본적인 걸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개론서 중에서 번역하지 않은 거 있죠. 번역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쓰신 개론서 중에서 근데 개론서가 그렇다고 해서 다 좋게, 물론 다 좋은 책이지만 잘 쓰여진 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 중에서 좀 잘 쓰여진 거, 문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지사에서 나온 특수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이소연 교수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설명이 쉽게, 그냥 당연히 여러분 글을 잘 쓴다는 건 막 어려운 말을 써서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고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개론서를 참고하셔서 그런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문 능력을 기른다거나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렵다면 개요부터 세워보면서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자, 좋은 문장을 많이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좀 훈련을 이제 개별적으로 나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논술은 주로 근데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수교육학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공 문제 보듯이 이제 교직논술에 대비해서 특수교육학 공부를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교직논술이랑 특히 관련이 되는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논술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합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개별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공학도 중요하고요.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평가.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 많은 전략을 다루는 지적장애에 나온 여러 가지 전략들, 그런 것들.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런 장애 영역별로 구분된 어떤 장애 영역과 특성에 따른 것보다는 장애 영역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요런 사항들이 있죠. 통합, 개별화, 뭐 행동성. 네, 행동성 중요하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것 매우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큼직큼직한 굵직굵직한 특수교육 전반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이론이라던가 이런 게 다뤄지는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교직 논술의 주제로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학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오면은 아 이게 교직 논술로 나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에서도 막 복잡하고 지엽적이고 막 이런 거 보시라고 교직 논술에서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기본적으로 틀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직 논술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특수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쓰다가 예를 들어서 교직논술 문제를 보면 통합교육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통합교육 문제가 주어졌는데 서론을 시작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이 문제의 주제 자체가 통합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서론을 시작할 때 특수교육법에 제시된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직접 근거를 쓰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법은 중요합니다. 교직논술이랑 관련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직논술에 주로 나오는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해서 뭐 어떤 것들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고 해서 내가 뭐 견해를 정리할 게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제 내가 이런 걸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이쪽에서 뭐 어떤 입장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뭐 틈틈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최신의 이슈가 되는 것이라던가 뉴스나 이런 것들 이제 봐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교직논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임하실 때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교직논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준비를 하기로 시작하셨으면 기출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는 사실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건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문장 쓰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사실 간혹 조금 옆에서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간혹 별로 준비 안 하시고도 점수를 되게 잘 받으시기도 해요. 그건 그냥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교직논술에 대해서 뭘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걸 잘 파악하셔서 시작을 하셨으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글을 계속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직논술은 절대 벼락치기로 할 수가 없어요. 교직논술은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장기적으로 매일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나는 그냥 기출문제를 가지고 교직논술 문제를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신다던가 해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혼자서만 막 써보시면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스터디를 하신다던가 주변에 뭐 꼭 우리 전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내 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 써보시는 거죠. 아무튼 교직논술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논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직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특수교육학 과목별 전략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특수교육학을 보시겠는데 제가 뭐 여기에서 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 고득점을 위해서 이제 특수교육학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특수교육학에는 통합교육에서부터 개별화 교육, 행동수정, 전환교육, 특수교육 평가, 공학, 그 다음에 지적장애에서부터 지체중보, 건강장애까지 장애 영역별 내용 이렇게 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 그래서 이론은 여러분 우선은 그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론은 그냥 달달달달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그 말 글자 이것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정리한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 없이 그냥 암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조금만 문제를 적용력이 요하는 문제로 만든다거나 문제 상황을 조금만 좀 풍부하게 준다거나 그러면 아무 생각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게 뭐냐. 1년 내내 달달달달 외우고 막 계속 인출해보고 막 그걸 해서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그러니까 표현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몰라서 답안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오시면서 다 나는 요렇게 맞게 썼다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점수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한 점수보다 훨씬 안 나온 경우, 왜 그랬는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문제가 요구하는 걸 잘못 판단하신 거죠.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건 여기에 있는데 다른 부분을 쓰고 난 그걸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수교육학은 여러분 무조건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 그리고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특수교육학에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막 어려운 학문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내 적성이라던가 취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보다 조금 약간의 뭐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 충분히 조금만 집중해서 잘 신경 써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내하고 참고 하려고 하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방식을 항상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했으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가 무슨 상황을 준 것인지 답안했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쓰라는 것인지 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출제자가 딱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은 이 문제가 지적장애에 나와 있는 이 전략을 묻는 문제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론인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만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면서 관련 이론은 이런 거구나라고 적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적용을 하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도 잘 오셨지만 결국 내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떠올린 인출까지 잘한 내용을 내가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그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답안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답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은 여러분 뭐 이것도 이제 답안 작성 자체에서만 말하자면 1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답안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행동수정에서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답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나오면 무조건 이말 써야지. 절대 그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를 푸신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답안에는 모든 답안은 그 문제마다 주는 조건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안의 키워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답안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키워드.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모든 답안 작성은 여러분 연습하실 때 간결하게 꼭 필요한 것만 쓰자. 절대 긴 답안, 장황한 답안은 절대 좋은 답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난 답안을 쓰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답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드렸지만 사실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과정이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셔야 된다,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된다 하는데 이해하는 과정이 어렵고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나 안 했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외우기만 한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특수교육학만큼은 정말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요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전략 방향 공부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과목별 학습 전략에서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다르죠, 여러분. 특수교육학이랑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교육 교육 과정은 정말 암기예요. 제가 암기에만 별을 해놨잖아요. 이건 암기예요. 이건 그냥 단순 암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건 또 단순 암기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만 하면 되느냐?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할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써드린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정말 단순 무지하게 암기만 하는 것은 좀 재미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잘 외워지지도 않죠. 여러분, 암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숙지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면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사실 단순 암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교육과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전체적인 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긴 교수학습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평가 내용이고, 요즘은 평가는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와 그 구조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요. 그 다음은 암기.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빈칸 이렇게 뚫어서 암기하고, 빈칸에 들어가는 거 암기하고, 빈칸 늘리고, 그리고 나중에 총론 있죠, 여러분.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총론이 있거든요. 총론, 강론이 있는데, 총론 같은 경우,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은 통으로 보통 암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하실만 해요. 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하실 수 있어요. 총론은 통 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 암기라는 건 거의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인내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우면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특학은 사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답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지만 답을 또 잘 못 쓰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보통 답안 작성을 할 때도 막 적용력이 크게 요구되거나 하지 않아요. 어디에 무엇을 쓰라는지가 그냥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만 암기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점수를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을 암기를 하실 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암기를 하시는 건데요. 암기도 여러분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암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신 시점에서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그냥 보통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일정한 시간에 무조건 교육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어제 봤는데 또 까먹고 분명히 일주일 전에 봤는데 또 까먹고 새로 거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30분 동안 무조건 총론을 본다.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시험 볼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 그냥 완전히 통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전공별로 유초, 중별로 봐야 되는 범위가 다르니까 내가 봐야 되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시고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걸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정 시간에 조금씩 무한 반복하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교직 논술,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23년이 시작되는 걸 앞두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아마 지금 보실 수도 있지만 도중에 보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몇 월에 무엇을 해야 돼로 보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는 흐름, 공부를 하는 순서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시기별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순서로 보시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론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을 보시고 기출을 보면서 선택적으로 내가 조금 더 좀 깊게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어려운 영역에 있다 그러면 관련된 심화 이론이라던가 강론서 자체를 보신다던가 하는 방법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밑에 써놓은 건 뭐냐면 기출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 기출문제의 기본 이론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하면서 기본 이론도 계속 반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필수고요. 기본 이론 보고, 기출 이론 보고, 기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기출 변형 문제를 푼다던가,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던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하다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 훈련을 또 따로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그런 과정들이 기타 등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기본 이론과 기출은 반복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하십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제 합격에 고득점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어떤 강의를 내가 뭐 활용을 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식의 무슨 공부를 할지, 이건 개개인의 어떤 상황과 뭐 학습 단계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데, 내가 뭐 공부를 한번 했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꼭 해야 되는 것, 시기별로 내가 지금 시기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것에 맞춰서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제 절대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기출 분석하면서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당장 계획을 하시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는 일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어쨌든, 어떠한 시기가 되었을 때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그 시기별 계획을 할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면, 자기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기주도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뭐냐면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강의를 듣지? 근데 내가 내 공부를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물어보고 그거대로 판단을 한다던가, 그 판단을 해주는 건 그냥 자신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거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합격은 스스로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좋더라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제 조언으로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공부한 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 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맞죠. 안 맞다 보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자꾸만 이제 쭉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이렇게 돌아 가고, 뒤로 왔다가 또 다시 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빠르게 최종 합격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좀 힘들고 너무 고민이 되고 하시더라도 자기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간혹 보면은 이제 너무, 이것도 뭐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좀 의존적이신 분들은 자꾸 이제 누군가의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약에 너무 좋은 방법이면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하기에 앞서서 그게 나한테 맞을까라는 걸 꼭 점검을 하시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 계획을 할 때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뭐 4월 정도까지는 기본 이론을 한번 쭉 다 정리하고 뭐 서브노트도 만들고 뭐 하죠. 그런데 이제 대충 그렇게 정리하는데 그게 내가 처음에 계획한 것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기본 이론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드리잖아요. 특수교육학을. 그걸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좀 빠르게 습득하시고 빠르게 정리하시고, 아니면 공부를 한번 해보셨고, 그런 분들은 속도가 좀 더 빠를 수가 있고 계획대로 될 수가 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 쫓기지 말아야 된다. 그 시기에 쫓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4월까지 이걸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모르겠는데 그냥 막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한 게, 전혀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대 쫓기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절대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을 봐도 제대로 보는 게, 공부하는 게 이제 남는 것이지,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맞췄다, 그냥 계획표에 체크하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공부를 하시든 내 속도에 맞게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막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기출문제도 보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불안해 하셔가지고 막 조급하시고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뭐 외워버리자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남는 과정입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고 꼼꼼하게 나에게 맞게 공부하자. 그 다음에 전 기간 동안 기본 이론과 시기별로 하는 거니까요. 기출문제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이제 계획은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은 꼭 유념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서답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 유형은 서답형. 2013학년도 1부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그때부터 2013학년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것은 이제 2024학년도거든요. 지금까지 쭉 서답형이에요. 서답형에 뭐가 들어가느냐? 기입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입형과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중등특수 아까 전공 AB 있었죠. 시험제도 보실 때 그 전공 AB 중에 한 문제가 10점짜리 전공 논술이 있었어요. 중등특수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서답형인데요. 논술형은 여기서 말하는 논술형은 뭐냐면은 유초 아까 무슨 논술이 있었죠? 교직 논술. 그 다음에 중등은 교육학 논술이 있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거예요. 논술 문항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문제 유형별로. 요건 이제 아까 제가 교직 논술에서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초 같은 경우 교육과정 AB 80점, 그 다음에 중특 같은 경우는 전공 AB 80점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은 뭐냐면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을 그냥 간단한 용어로 쓰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기입형이. 그래서 이 기입형 같은 경우는 되게 생각보다 기입형이니까 답을 쓰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용어를 쓰거나 빈칸이 채워져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쓰거나 뭐 밑줄 해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 용어를 쓰라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데 간단한 그 단어를 틀리게 쓰면 무조건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서술하는 거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아니어도 의미에 맞게 서술하면 어느 정도 답안으로 이제 될 여지가 있고 한데 기입형은 특정 단어를 대부분 키워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개념을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입형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대충 이제 뭐 경향이 있거든요. 배점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배점이 되는데 저기서 또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시험 상황에선 다양한 그런 변수 때문에 실수를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에서 내가 다 맞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용어들과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뭐 문제 상황을 주고 예를 들어서 A 학생이 뭐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지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상황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A 학생의 특성에 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설명해라, 서술해라, 이유를 써라, 틀린 설명을 고쳐라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문장으로 서술해야 되고 어떤 걸 서술하라고 하는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 상황과 그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게 답안을 쓰시는 거, 서술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뭐 잘 외우고 계시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보여주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신다던가 그 조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신다던가 그래서 답을 쓸 때 그걸 빼먹고 하신다던가 안 맞게 쓰신다던가 그러면 다 채점이 이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먼저 뭐 이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부터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봤는데 이게 답이었지 이렇게 보시는 거는 전혀 공부가 아니고 항상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이 문제는 이 부분에서 단서를 줬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조건을 파악하는 연습 기출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게 답안에는 다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그 키워드를 포함한 간결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 서술형도 여러분 막
이렇게 맥락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짧고 간단한 문장이지만 논리적이고 간결한 문장 서술이 가능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도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내가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중에서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파악하셔서 계획을 하실 때도 좀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이런 전략들이 있고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 보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쭉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과목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자료도 이제 뭐 너무너무 다양한 자료들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도 기출 문제를 볼 때도 뭘 할 때도 이제 어떤 여러 자료를 보잖아요. 그것을 결국 내 공부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료 정리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정리를 많이들 이제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고 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교육과정이나 법 같은 경우는 원문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원문. 이해되시겠죠? 처음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교육과정 그냥 C라고 할게요. 교육과정이랑 법 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과정은 여러분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은 교육과정 그 센터가 있어요. 자료 센터가 있어서 거기 가면 원문이 최신 그 원문부터 해서 과거까지 다 있어요. 원문을 이제 보시는 거고요. 법은 법제처에 가면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수업 자료나 강의 자료나 뭐 기존 뭐 시중에 있는 그런 교재들이 정리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원문이에요. 그 원문 자체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어쨌든 원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특수교육학, 특학 같은 경우는 이론서도 많고 기본 이론서도 있고 뭐 시중에 있는 그런 강론서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을 그냥 매번 끝까지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료 정리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시작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서브 노트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학 같은 경우 어떤 교재를 보거나 이론서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점 정리해서 노트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쓰셨는데요. 뭐 글로 쓰실 수도 있고 노트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이핑을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타이핑을 해서 뽑고 나중에 뭐 중간중간에 고칠 거 있으면 또 고쳐서 또 뭐 수월하니까요. 근데 뭐 이제 나는 쓰면서 하는 게 공부가 된다.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에서 결국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쓰는 거 그냥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서브노트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론서를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요약 정리. 또 하나의 방법은 단권화도 많이 하십니다. 단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특수교육학을 잘 정리해 놓은 이론서를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제 교재 몇 교재를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 몇 교재에 사실 몇 교재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추가할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몇 교재에 뭐 이론을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몇 교재에 앞으로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특학이랑 관련해서 공부하는 모든 내용을 이 안에 다 이제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폐에서 팩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팩스라는 그 부분이 있죠. 몇 교재의 자폐 챕터에 팩스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팩스랑 관련된 몇 교재에는 없는 어떤 뭐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다 붙이고 아니면은 팩스랑 관련해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거기에 다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교재에 단권화를 한다는 건 나중에 이 책 안에 내가 봐야 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는 건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맞는 것일까요? 나에게 맞는. 서브노트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완성된 걸 보면. 그래서 막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서브노트라는 것 자체는 진짜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거 자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 과정 자체가 막 고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되는 방법인지, 나에게 맞는 게 무슨 방법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해보시고, 만약에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해서 직접 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럼 빠르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셔도 되니까 어쨌든 처음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자료 정리를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급한 경우에 다른 사람의 서브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것만 보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내가 11월에 시험에 있는데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지금 장기간 동안 내 공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서브를 보는 거는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공부를 그냥 쫓아한다기보다 과정이 빠진 그런 공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서브를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지치고 하는데, 그 서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계속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서 중요한 것을 추리고 정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인지 과정과 학습 과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 서브 노트라고 하는 건 그냥 결과물이니까 과정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그 과정을 다 담아서 공부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은 거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거고, 그 결과물만 보시는 것은 그 과정이 빠진 결과물을 보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키워드가 왜 이건지도 모르는 거죠. 맥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급할 때, 벼락치기로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될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서브를 보는 건 저는 항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서브는 내 서브는 내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료를 만드시면서도 이제 시험에 가까워서는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다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자료를 한번 이제 뭐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계속 수정하시게 돼요. 수정하면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정도 중간중간에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서 결국 압축 요약을 하셔야 돼요. 압축 요약. 이해되시겠죠? 요약.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중요하다고 보이는 걸 막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수정하고 압축해 가면서 시험장에서 내가 요것만 보면 되겠다. 요 정도로 이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시는 게 공부이자 자료 정리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료 활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고 하니까 나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터디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여러분 결국 이제 제가 모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공통된 것은 스터디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스터디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스터디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극단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스터디만으로 공부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스터디를 하나도 하지 않고도 1차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계세요. 그래서 스터디는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뭐 영역이나 소재도 되게 많거든요. 아주 간단한 점자 스터디에서부터 기상 스터디, 생활 스터디, 특학 스터디 너무너무 무수히 많은데 그 스터디의 모든 목적, 내가 스터디를 왜 할까는 누가 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 주도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만드신다거나 그런 스터디를 찾아서 가시는 거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런 스터디 한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또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를 언제 얼마나 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는 공부하기에 앞서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잘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총론을 매일매일 외워야 되는데 그거 혼자 의지력이 좀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전화 스터디 같은 거 구하셔서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카톡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스터디원들이 되게 운이 좋아서 너무 마음 맞고 공부하는 방식도 잘 맞고 서로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잘 맞아서 그냥 스터디 안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해요. 간혹. 근데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그리고 다 각자 다르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스터디를 하면서 다들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하게 되고 스터디 상처받고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난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어서 스터디만으로 모든 공부를 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고 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터디를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스터디를 했다고 해서 나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터디는 그냥 내가 나의 공부를 도와주는 수단인 것이지 내가 공부를 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뭐 확인하고 점검하는 용도지. 그러니까 스터디와 내가 공부한 시간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우선 먼저 계획을 쭉 연간, 그 다음에 뭐 월간, 주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요런 부분들은 스터디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터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매년 보면 정말 와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고득점을 얻는 고득점자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제가 오랫동안 쭉 보다 보면은 그냥 되게 뻔한 얘기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다 좋은 말이지, 뻔하지, 그런 내용들인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특히 공부를 할 때 합격을 위해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요, 첫 번째, 목표의식을 뚜렷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임용을 시작하시는 것도 뭐 이것도 다양하죠. 내가 정말 특수교사가 너무너무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고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모호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계시면 이 긴 과정을 제대로 버티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중간에 무너지고 뭐 도중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시 하게 되고 자꾸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득점 합격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고하게 여기에 임할 그런 목표의식이 있는가, 네, 그걸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게 있는 경우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확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부를 했을 때 효과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말 한 1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득점의 필수 요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내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합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필요하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판단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작정 쫓아가거나 뭐 내가 하는 그러니까 필터링 없이 자꾸 그렇게 의지하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하시려면은 계획도 이제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월 정도까지는 이론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 3월에 어떤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주별로도 구분하시고요. 하루하루 타임테이블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무엇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시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득점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시험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컨디션 관리하고 마인드 관리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뭐 길게는 10개월까지 쭉 이제 하시게 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슬럼프에 빠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성실함,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인데 성실하고 고득점을 하신 분들은 다 떠올려 보면 정말 다 공통적으로 뭔가 뭐 그냥 약간 요행을 바라거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몸이 힘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던가 뭐 매일 걸으신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체력 관리하시는 것도 계획 안에 아예 포함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요런 점들이 가장 중요한 점들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그냥 강의를 하는 1년 내내 강의 시간에도 뭐 중간중간에 아니면은 뭐 개별 상담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을 길게 하시는 걸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게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팁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제가 뭐 난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누구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돼요. 이건 너무 다양한 정말 막 수백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하다가 인간관계가 뭐 아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재정 상태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육아하시느라 힘드실 수도 있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막 체력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 너무 빠져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난 공부를 하기로 했고 합격해야 되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내가 지금 노력을 해서 바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슬럼프에 빠지시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매달려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지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부정적인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고 감정이라던가 뭐 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긴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지금 뭐 주변 환경이라던가 전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뭐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할 것인지, 누구와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볼 것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더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슬럼프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들인 것 같거든요. 수험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요것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거랑 뭐 같은 맥락인데 조언을 많이 구하시게 될 거고 뭐 카페를 보시면서 뭐 인터넷 카페를 보시면서도 정보를 구하고 하실 테고 한데 합격 수기도 보시고 할 텐데요. 그럴 때에도 항상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차가 항상 있다는 걸 고려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다는 거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어떨까라는 식으로 그 중에서 주관적인 견해라던가 뭐 감정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수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 저랑 상담을 만약에 하시게 되더라도 그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인이나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수험 생활에서 이제 계속 막 자꾸 지치고 안 하게 되고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또 기운이 더 떨어지게 되고 뭐 실패감에 또 휩싸이시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게을러져 버리잖아요. 게을러져 버리면 자책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난 왜 이럴까? 막 내가 싫어지고 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실패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키울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말로 또는 그냥 생각으로 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다고 생기지 않거든요. 자기 효능감을 그냥 지금부터 올려야지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진행시다 보면 그렇게 내가 바라던 어떤 자존감이라던가 자기 효능감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게을러져 버리고 하려고 한 걸 또 못하게 돼버리고 안 하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불신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슬럼프에 빠지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걸 하면서 그냥 일상을 보내는 것.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 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결국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다양하게 다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모두 고득점 합격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기타 저에게 뭐 개별적으로 문의가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연결하실 수 있는 연락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주로 강의 내용 같은 경우 또는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궁금한 점은 저에게 뭐 강의 내용이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다음 카페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랑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던가 강의 제공, 자료 제공 이런 것이랑 관련해서는 이제 방문각으로 바로 이제 질문하시면은 문의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에서의 고득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끝까지 잘 유념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이제 임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